그러니까 정상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망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책 제목이 나오는 거죠. 결국 자신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일종의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독일 신경과학자이자 뇌과학자가 쓰신 제정신이라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제목을 통해서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는 얘기는 결국은 정치에 관한 얘기였겠죠.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는 특히 또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워낙 양극화가 심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거는 또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정치병자들 말고도 또 우리 주변에는 헛소리들을 좀 진지하게 짓거리는 사람들도 꽤 있죠. 꼭 정치하고 관련이 없어도. 그런데 이 책은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작가 소개하고 책 소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필립 슈테르처는 독일의 신경과학자이자 정신의학자입니다. 주요 연구 과제는 정신분열증의 지각 과정 변화에 대한 연구라고 합니다. 현재는 스위스의 바젤 대학병원에 재직하고 계시고요. 이분의 이제 주요 관심사는 인간의 확신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의 확신이 생겨나는 기본 메커니즘과 기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망상과 그 망상에서 비롯된 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책 소개는 그 망상과 확신을 중심으로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일단 망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을 말하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명백히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확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망상은 곧 확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망상과 정상의 경계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정신인 상태와 제정신이 아닌 상태의 경계가 분명하게 나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도 일정 부분 망상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책 제목이 나오는 거죠. 결국 자신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일종의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 또한 일종의 망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가 나오겠죠. 왜 우리가 제정신이라는 생각이 망상이야?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이분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거죠. 인간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코틀랜드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음과 그 다음에 칸트의 인식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휴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은 오로지 감각을 매개로 한 지각에 기초하기 때문에 인간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할 때는 그 인식에 대한 기능은 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뇌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가 뇌가 직접적으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전달해온 신호를 뇌에서 해석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감각기관이라면 뭐 눈이나 코나 입이나 손 같은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만졌을 때 그것은 우리 뇌가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만진 내용을 감각 신호를 통해서 뇌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재해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음은 인간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뇌와 감각기관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깔끔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칸트는 인식이 대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인식을 따른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인식이 대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인식을 따른다. 이것도 휴메의 의견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의 인식 속에 어떤 기존의 틀이 있는 상태에서 대상을 인식한다라는 건데,
이 말을 좀 야매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는 정도의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실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진실을 인식한다. 이게 칸트의 인식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인간이 평소에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실에 대한 해석은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정의하기를 결국 인간은 대상을 그 자체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저자가 흉과 칸트를 내세운 이유는 그들의 말이 결과적으로는 과학적이기 때문입니다. 흉과 칸트의 이론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 두개골이라는 일종의 블랙박스 안에 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뇌가 직접적으로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결국 눈이나 코나 귀나 입이나 손 같은 감각기관이 전해오는 신호를 뇌가 다시 해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종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결정을 그때그때 내려야 한다면 인간의 뇌에는 상당한 과부하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뇌는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일종의 습관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상황,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거는 테니스 코트에서 왼쪽에 있는 선수가 서브를 넣으면 인간의 뇌는 자연스럽게 눈에게 오른쪽을 보라고 지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왼쪽의 선수가 서브를 넣으면 그 공은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걸 인간의 뇌는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서 눈으로 하여금 오른쪽을 보라고 지시한다는 겁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인식했던 대로 눈을 돌린다는 거죠.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서브를 넣다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공을 못 맞히고 공이 자기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순간에 인간의 뇌는 당연히 눈으로 오른쪽을 보면서 공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서브를 넣다가 긴장해서 공을 못 맞히고 제자리에 바닥에 떨어졌을 경우에도 인간의 눈은 자동적으로 오른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 너무 습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심해지다 보면 때로는 인간의 뇌는 비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아까 테니스의 예를 들었지만 인간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의 직관을 따르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관을 따르는 경향 때문에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작용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학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뇌는 에너지 소모를 덜하면서도 직관적으로 결정하려는 경향을 진화론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확증 편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이 옳다고 믿으면 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데 점점 익숙해져서 확증 편향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사람은 반대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기존 확신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보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반대되는 증거가 나타나면 그것을 또 재해석하기가 피곤하니까 그 반대되는 증거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가져버린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확증 편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신을 고수하는데 본질적인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확증 편향 때문에 인간의 망상이 교정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거나 어떤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태도에도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동물이니까 당연히 그 사회 안에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잘 지내는 방향으로 진화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예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출신 지역에 따라서 뭐 스포츠팀을 응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포츠팀을 응원하고 게다가 그 경쟁팀을 적으로 여기죠. 근데 그것은 사실은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에 확신을 갖죠. 우리 편은 좋은 편이고 상대편은 나쁜 편이죠. 그런 비합리적인 확신을 갖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라 우리의 안정감과 소속감이라는 거죠. 결국 확신은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더 유용하다고 합니다. 이제 결론이 나올 텐데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확신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정치 진영이 그들이 표방하는 가치와 일치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확신과 일치할 때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던 신념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닫고 자신의 확신을 바꾸려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그 사람이 속해 있던 사회에서 매장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확신을, 주관을 바꾸는 것으로 인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커뮤니티에서 매장당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손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을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이 책은 1부하고 2부로 나눠져 있는데 2부에서는 저자분의 주요 이론인 예측 처리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측하는 기계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중복되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그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직관적인 판단을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예측 기계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이론을 예측 처리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칸트의 인식론 말씀드렸죠. 인간이 대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인식을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분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뭔가를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확신한다. 주관적으로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확실의 본질이다. 아까 했던 얘기의 연장선상인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신이 주관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죠. 결국 확신은 주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이유가 뭘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학습하죠. 학습한다라는 얘기는 타인의 말을 듣거나 타인이 쓴 글을 읽거나 하는 식으로 지식을 학습하게 되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확신들을 바탕으로 인간의 내적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내적 세계를 바탕으로 접하게 되는 현상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상들을 판단하게 되는데 결국 우리는 스스로 여러모로 굳게 확신하는 세계상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의 확신이 자신의 확신과 일치하면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만약에 우리의 확신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학습한 어떤 가치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자신의 내적 세계 모델을 기준으로 새로 들어오는 감각 데이터를 예측하고 또 간혹 예측되지 않은 데이터를 접할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해 자신의 내적 세계 모델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인데 결국 불확실한 세상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 뇌는 예측의 달인이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영상을 감상할 때 동영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잖아요. 1초에 몇 장의 정지된 사진을 송출하면 우리 뇌는 그 정지된 사진과 사진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메꾸기 때문에 우리 뇌는 그 사진이 이어지는 것을 마치 동영상, 끊기지 않는 동영상처럼 인식한다는 거죠. 결국 그런 것처럼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진화해 오면서 예측의 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뇌가 학자들이 살펴보면 우리 뇌가 끊임없이 전달되는 자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 행위가 마치 학술 논문을 심사하듯이 정확하고 자세하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직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가, 어떤 질이 좋지 않은 학자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만 찾듯이 그렇게 뇌가 직관적으로 어떤 현상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진화의 산물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뇌가 진실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재생산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존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의 뇌가 진화해 왔기 때문에 옳고 그름보다는 빠른 판단, 직관적으로 빠른 판단을 하게끔 발전해 왔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정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번식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는 거고 결국 인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그가 속한 집단의 판단에 철저하게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과 같은 의견을 내놓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생존 가능성과 그 다음에 번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방향에 맞게 진화해 온 거지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제 슬픈 얘기가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경향은 많이 배운 사람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자신을 설득시킬 만큼의 충분한 지식과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이론적으로 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못 배운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배운 사람들끼리까지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가끔 의문을 제기하곤 하는데 그런 것도 다 설명이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결론은 아니고 저자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믿는 것, 확신하는 것, 바깥 세상을 지각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캄캄한 뼛속에서 감각기관이 보내는 신경 자극을 수신해서 뇌가 하는 일입니다. 뇌는 유전자에 각인된 선험적 기억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적 세계를 만들고 그것을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과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과 번식 가능성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때로는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뇌는 합리성보다는 쉽고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해답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진실과는 상관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 결과가 내가 속한 사회적 환경에 유리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기 때문인 거죠. 이분은 학자다 보니까 명확한 결론을 내주진 않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뇌는 항상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생존이 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저자가 말하는 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비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비합리성과 타인의 비합리성을 이해할 수 있다면 결국은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아쉽게도 이 책은 그래서 상대방과의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다만
상대방이 똥꼬집을 부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저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진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실천하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라는 거죠. 깨달은 사람이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먼저 실천을 하다 보면 사회가 조금은 달라진다는 겁니다.